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비 지출 등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가운데 피치사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우는 122포인트, 1.2% 떨어져 1136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산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보다 19.9% 증가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기 선행지수는 넉 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평균 잠재 성장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잠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선물한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선물한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대신 차액 결제 선물한, 즉 NDF 시장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620선까지 올라왔었죠. 1600 회복에 이어서 162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오른 결과인데요. 그 전에 장중 저점인 1532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1622포인트, 약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데 딱 3거래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빠른 회복력을 지난주에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두드러졌던 대목은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 남아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수가 올라오니까 기관은 오히려 지수를 방어했던 모습과는 달리 소폭 파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그리고 외환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622로 끝났고요. 코스닥 역시 사흘째 상승해봤지만, 그리고 기관이 이틀 연속 대규모로 사줬지만 480 안착에는 가까스로 조금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요. 1200원대 아래쪽에서 끝났지만 주말에 스페인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여기에서 1200원 위로 이미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군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장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 가장 큰 혼조의 원인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장 막판에 뒷심부족으로 하락하면서 다른 여타 증시와는 달리 마이너스를 달고 끝났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니케이는 이틀 연속 올랐고 대만 가권지수도 0.7% 정도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말에 끝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다우가 또 100포인트 이상 빠졌죠. 그 전에는 또 중국의 유로화 채권 다시 팔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280포인트나 급등했었던 데 반해서 또다시 100포인트 이상 아래쪽으로 출렁였던 지난 주말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큰 악재는 지표 부진도 있었지만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피치 사이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는 것에서 찾아봐야겠는데요.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이슈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다우의 경우 5월 기준으로 해서 7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다면서요? 네,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월 다우 지수는 1940년 이후 70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인 2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12.36포인트, 1.19% 하락한 1136.6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4%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0.91%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간 0.6%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3% 내렸고 S&P 500은 0.2%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가 뒤흔든 5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는 무려 7.9% 떨어졌습니다. 이는 22%가 내린 1940년 이후 가장 낙폭이 큰 것입니다. 이날 증시는 4월 중 소비 지출이 전달과 변동이 없다는 미 상무부의 발표에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 즉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하고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는 요동을 쳤습니다. 이날 증시 하락은 유럽발 악재에 취약한 금융주를 비롯해 달러 가치 변동에 민감한 에너지주가 주도했습니다. 네, 70년 만에 다우 기준 5월 최악의 상황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스페인 악재 때문에 피날레가 좋지 못했던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약보합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축은 오히려 늘었고 개인의 소비 지출은 기대는 증가였는데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면서요. 네, 미국 상무부는 28일 4월 중 저축률이 3.6%로 4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금융위기 때 5%까지 올라갔다가 경기 회복이 과시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저축률 상승은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금융위기 때 5%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상무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소비지출은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면서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전년 대비 1.2% 상승에 그쳐 물가 상승 압력은 미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 즉 CPI보다 더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네. 자, 오늘 밤은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열리지 않게 되지만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또 많은 지표가 쏟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ISM 지수도 지수지만 고용 지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 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실업률 등 증시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증시는 유럽 재정유와 관련된 호재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이번 주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경제 지표는 4일에 공개되는 5월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50만 내지 54만 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29만 개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5개월 연속 상승이자 1997년 이후 최대 상승치가 되겠습니다. 이 앞서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발 위기도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지표라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유가는 이틀 연속 거의 합쳐서 8% 이상 급등했었다가 스페인 악재 나오니까 조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요? 네네. 스페인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이 박탈됨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58센트 0.8% 내린 배럴당 73.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권구찬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글로벌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1620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 사주면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것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글로벌 증시가 어째 불안합니다. 오늘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런지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럽 쪽도 좀 주춤했던 것이 오늘 반등세를 또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예. 요즘에 주말만 되면 미국에서 해외 증시에서 좀 이렇게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네. 좀 이렇게 해외 증시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투자자들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피치사의 신용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나왔지만은 네. 그 스페인의 이제 경제 규모나 재정 적자 규모가 이제 그리스보다는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성 뉴스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지난달에 한번 다른 그 S&P가 했었고요. 네. 그 뉴스가 아닌. 그렇죠. 네. 뉴스가 여러 번 나오면서 추가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뉴스가 있고 심지어 지금 무디스가 또 한 번 하향 조정할 거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영향은 좀 미치겠지만은 그 지난번과 같은 급락이라든지 패닉과 같은 그런 상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주 이제 보셨지만은 저희가 1530선까지 그 패닉에 의해서 빠졌다가 금방 또 지난주에 1620선까지 이렇게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빠르게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저희 국내 증시에서 그 튼튼한 체력 바탕이 좀 돼 있고요. 또한 1530선까지 한번 빠졌던 경험이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학습 효과로 반영을 해서 지수가 1600 이하로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렇게
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효과를 좀 가져다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중에 뭐 1520선대까지도 1523까지 갔다가 이제 1622, 뭐 거의 한 사흘 만에 100포인트가량 빠르게 끌어올린 우리 코스피인데 주말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크게 또 출렁거리진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급하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좀 시장의 충격이 스페인되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보면 저희 증시가 갭하락과 갭상승을 지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초반에 이제 북한발 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1600선을 깨면서 네. 그 1600에서 1585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저 증시가 장중에 7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세에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주후환경에 그런 개파락은 이제 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 전에 보면은 이제 또 1645포인트에서 한번 개파락이 나왔고요. 네. 그 전날 금요일 날 또 1685포인트에서 또 개파락이 한 번씩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시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려면은 이런 그 개파락을 보통 이렇게 메우면서 예. 추세가 전환이 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일단 그 1645포인트 선을 개파락을 메꿀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장중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645 메꾸고 1650선까지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네. 일정 부분 이제는 지수가 1500선 초반에서 저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상승 분위기에 계속해서 편승을 한다면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맞물려 있는 1650 이 정도의 안착을 하는지 여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것을 뚫으면 더한 상승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열흘 만에 아주 소폭이나마 막판에 거두 순매수해줬다. 이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장 막판에 약간씩 사들이는 이런 예. 모습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 지난 이제 5월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6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융감독원 이제 주중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약 매도 자금의 58% 정도가 유럽계 단기성 자금인 걸로 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오히려 장기 자금이고 국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은 한 2천억 정도 많이 매도로 팔지 않은. 한 3%대로 이렇게 적게 나왔고요. 네. 오히려 지금 뉴스에 의하면은 국내 채권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유럽계 자금의 매수를 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가 추세적인 경기 하향에 초점을 맞춰서 매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위험 자산인 그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저희 나라가 황금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자금을 빼가는. 예. 그런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OECD에서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였고 일단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기 회복도 빠르고 네. 강세를 기록하는 나라가 보면 미국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워낙에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계 자금 매도 강도만 좀 완화된다 하면은 네. 저희 나라가 가장 먼저 상승 추세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 같은 순매수세를 연속적으로 또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환율이 또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스페인 신용등 강등 때문에 다시 1,200원대로 급등했다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거든요.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싼 시점이긴 한데 말이죠. 일단 스페인발 악재를 안고 있는 오늘 아침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오늘 일단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니까 60일 이평선 추세 깨지 않는 그런 종목들 좀 주도주나 그런 실적 호전 섹터에 들어가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추세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에 2005년, 6년, 7년도에 그 중국 관련주들이 한 3년여간 이렇게 시세를 이끌면서 그런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기존 주도주였던 그런 IT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그 주도주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60일 이동평균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네. 60일 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보면은 이런 추세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2분기에도 실적이 그런 IT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좋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또 향후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들 종목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현대모비스가 상장 이래 19만 9천 원, 네. 상장 이래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신고가. 예. 네. 기아차도 종합지수는 한 10% 가까이 빠졌지만은 지금 지난번 고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그다음에 LED의 대표 주자였던 삼성전기 네.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여전히 그런 기존 주도주가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7월 정도면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이 사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6월 증시 전망을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프리어닝 시즌이 거의 6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초점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6월에는 조금 사줬으면 싶은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도 안고 있는 6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6월 한 중순경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편입이 결정이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뭐 G20 그 주요국 회담도 6월 26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6월 중순 지나면서 이런 그 하락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또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이와 또 연관되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것이 한 6월 한 10일대 정도 중반 정도에는 확실히 결정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종목으로 저희가 세종공업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IT 자동차 얘기는 계속해 오고 계시거든요. 예, 예. 뭐 지난주에 이제 세종공업 만도도 뭐 신고가 기록했다 했고 세종업도 단기 목표치 했던 뭐 11,900원대까지는 갔다가 네. 다시 좀 밀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재료가 사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국산화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국산화의 그 수혜주인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1981년도에 설립한 이래로 전자재료 부문에만 집중해온 그 전자재료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PDP 격벽 재료, 그다음에 전극 재료, 그다음에 전자파 차폐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 작년서부터 PDP TV가 네. 좀 안 팔리고 예. LCD, LED TV가 팔리면서 이제 성장성의 그 정체를 가져오면서 실적도 좀 나빠지고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회사인데 네.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그 3D TV 분야라는 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3D TV 분야로 글로벌 1위 부문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PDP용 TV가 각광을 다시 재관심을 받았죠. 받기 예. 시작하면서 그 PDP용 격벽 재료라든지 전자 재료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한 그 LED TV들이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그 삼성전기가 MLCC가 네. 뭐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 회사가 그 삼성전기 MLCC를 외주 임가공을 받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 MLCC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를 지금 개발을 해서 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양산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두고 있고요. 또한 그 삼성그룹이 이번에 태양전지에 또 진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를 사실 PDP용 전자재료에서 조금맣게 노하우를 바뀌면은 그런 PDP용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신성홀딩스한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중국 업체로 지금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LED용가 많이 팔리는데요. 그 LED용 형광체가 2007년도에 LG화학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한 2년 동안 그 노하우를 취득을 하고 공장 설비를 증설한 이후에
이제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예. 그 판매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대 뭐 이렇게 좀 밀리다가 지금 13,000원대 근처까지 바짝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이 추세로 계속해서 한 반 정도는 하락폭을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전 고점도 뚫을 수 있을런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예, 예.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일단 뭐 차트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서 보면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로 전형적인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 저점과 고점이 만약에 낮아지면은 이 추세가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저점과 그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형태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지금 12,800원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수급 동향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한 8만 주 정도 네.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는 지금 오늘 뭐 미국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2,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지난번 지금 14,750원까지 갔었던 그 15,000원 근처를 1차 목표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손절매는 뭐 이제 짧게 대응을 이럴 땐 하셔서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사실은 뭐 제 보기에는 손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주시라는 게 또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최근에 그 3일간 반등폭의 중앙선이었던 그 한 11,800원 정도 에서 그러니까 10,000원 초반에서 지금 12,800원이기 때문에 네. 한 11,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주전자 재료 차트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뉴스는 LED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날 것이라는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한 반박되는 기사로서 이제 LED 가격이 하락하면 LED 수요가 뭐 증가가 되고 또 LED 같은 경우 적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조명 시장이 열리면 이제 LED의 공급 부족 사태는 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좀 반박 기사성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관련해서 LED 관련 종목 대형주를 제외하고 좀 중소형 부품사 중에서 인터플렉스, 일진 디스플레이, 뭐 신화인터텍, 루멘스, 한솔 LCD 등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LED 관련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한간에는 뭐 LED의 어떤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가격 떨어지면 더 많이 사려고 할 거고 LED 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는 좀 지나치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좀 작은 중소형주들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진 디스플레이는 지난주에 저희가 뭐 세계 시장 선점하는 핵심 기술 뭐 10대 선점 기술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봤었잖아요. 예,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뭐 한두 종목 정도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한솔 LCD를 좀 말씀드리는데 한솔 LCD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LCD BLU 업체였는데 일단 LED BLU 업체로 일단 작년 부분부터 이제 업황 전환을 좀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50% 이상 LED 쪽 이제 BLU를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LED TV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LED TV 시장 확대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LED 사파이어 웨이퍼 업체인 크리스탈온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LED 쪽에 가장 고부가 가치 사업 그리고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다고 위치를 하고 있는 사파이어 인고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58,000원대 정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7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금리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소폭이나 1% 안팎의 57,000원대 후반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매수에 나셔서도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전고점이 한 6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5,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한솔 LCD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익숙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예, 다음에는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플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연성 회로기판 FPCB를 만드는 업체로서요. LED TV용 이제 FPCB에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3개 모델 LED TV에 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는 10개 모델 정도까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근에 휴대폰 쪽이나 LCD TV 쪽에서도 그 연성 회로기판의 그 물량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LED TV가 가세를 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인 22,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금일 소폭이나마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마이너스 1%대인 18,500원, 400원대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뭐 차트가 좀 비슷하다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한솔 LCD하고 인터플렉스 다 삼성전자의 벤더 업체인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지 장단점 간단한 비교 가능하겠습니까?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LED TV나 휴대폰 쪽에 있는 그 연성 회로기판의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매출 자체가 뭐 상당 부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인터플렉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측면에서 따지다 보면은 인터플렉스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는 좀 인식보다는 그 말씀드린 사파이어 인고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한솔 LCD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 부분에서는 한솔 LCD 그리고 저평가 측면에서는 인터플렉스가 더 좋다. 깔끔한 정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는 살펴보았고요. 한 뉴스를 더 볼 텐데 어떤 뉴스를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이미 나와서 좀 시장에 좀 반응이 된 측면이 있는데 혼다자동차의 중국 공장이 임금 문제로 지금 파업에 들어간 지가 보름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잠겨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있게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 SL, 화신, 평화전공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만도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좋아졌어요. 이미 먼저 조정을 받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부품 쪽에 있어서 워낙에 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제동 장치나 조향 장치, 안전 장비에 대해서도 이미 고기술력을 확보한 좀 자동차 업체로서 그동안은 현대 기아차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쪽으로도 매출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연관을 지어보자도 이제 중국 내 혼다 자동차의 파업이 장기화됐을 시에는 국내 부품사들의 수혜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나 실적 부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도의 수혜가 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정도에는 이 기사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시연을 하고 금요일 날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은 금요일 날 조정에 따라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실적이나 이런 이슈를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12만 6천 원 미만 12만 5천 원, 2천 원대에서는 매수를 하셔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혼다 자동차 이 중국 공장 파업 얘기가 있었지만 장기화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도라는 기업 자체 어떤 펀더멘털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 부분을 다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펀더멘털 자체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은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의 파업 때문이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둬도 잘 갈 텐데 좀 반사이익까지 누린다면은 단기적으로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도 15만 원까지 내다보셨고요. 한 종목만 더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들어보죠. 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뭐 네. 자동차 동치형 부품하고 모듈 쪽을 생산을 하는 업체고 중국의 현대차와 같이 진출을 한 업체, 뭐 대표적인 업체인데 뭐 최근에 이 기사를 제외하고도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가 이제 내수를 앞질렀다는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같이 이제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화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 부품업체도 현재 저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화신 같은 경우도 뭐 PER로 따져봤을 때 뭐 7배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라 최근에 주가 급등이 좀 있기는 했지만 뭐 이러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단기적인 좀 상승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금일 같은 경우 11,300원대 하락했을 시에는 매수를 하셔서 15,000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신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31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면서 혼조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스페인 악재가 들려온 오늘 아침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7포인트 떨어진 그래도 1620선은 유지가 된 16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480선 위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9시 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곧바로 플러스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1625포인트로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러나 약간 눌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내는 마이너스 유지하다가 삼성전자하고 함께 막판에 플러스를 달고 끝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역시나 13만 8,500원 조금 더 올라오는군요. 삼성생명도 역시 강보합권에 있는 뭐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보합권 움직이는 종목들의 숫자가 약간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다 강보합에 시작을 하고 있고 모비스도 역시 19만 8,500원. 지난주 금요일 날 20만 원 넘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찰실현 매물의 마이너스를 좀 달면서 장중 상승폭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내주고 끝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소폭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만 원 곧 터치를 또 다시 할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고 LG 디스플레이가 3% 이상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올 들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 오늘 아침에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규모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공개가 됐었죠. 주말에 올해 3조 1천억 정도 투자하겠다. 기존 예상보다 8천억 정도 상향 조정이 된 것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 쪽에도 또 투자 규모가 공개가 됐더군요. 그러나 오늘 아침 일단 주가는 조용한 분위기고요. LG전자 역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약간 오를 뿐 1% 이상 오르는 종목들도 그다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오히려 1% 이상 오르면서 31,350원 전고점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는 분위기고요. 지주에서 LG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정확하게 14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의 럽콜 받으면서 7% 이상 급등했었던 SK에너지. 유가가 오히려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SK에너지는 오늘 1% 이상 더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8,500원까지 회복을 합니다. 롯데쇼핑 시세가 다 조용하고요. 삼성화재, NHN, 외환은행 모두 다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KTNG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오히려 조금 눈여겨 보여진다 하겠고요. 기업은행도 1.5%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21포인트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된 뒤 상승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1627까지 올라오는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조용한데 상승폭을 유지 내진 코스닥도 키우는 그런 중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1.5% 뛰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가졌었던 셀트리온과 메가스터디를 한번 볼까요? 네, 거의 한 4, 5%대씩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디필 신소재도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CJ 우쇼핑이 또 한 9% 가까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찰실현 매물이 소폭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오늘 아침까지도 유비되면서 7,060원까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월드컵 특수 때문에 이번 주 증권사 복수 추천이 나왔던 코스닥 유일한 종목인데요. 2.3% 또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태용 SK컴즈 주성엔지니어링도 오늘 아침 올라와주고 있네요. 성화혜택이 그러나 1% 가까이 조정받고 있고
루멘스가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 많네요. 덕산 하이메탈이 1.7%, 코미팜이 2% 이상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한 지난주 종가 대비 5포인트가량 올라서 1627포인트.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악재가 있었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보다 자세한 분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죠. SK증권으로 가서요. 원정혁 연구원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우가 하락을 했어도 우리 증시는 견조하게 출발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5.11포인트 상승한 16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83포인트 상승한 482.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1%대 하락 마감하였지만 국내 시장은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73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0억 원 정도의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황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느리게 움직이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채무 조정에 들어가거나 스페인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기술적 지지선은 의미가 없겠지만 이 정도 사태까지 갈 정도로 각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 문제인데요. 중국이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1년 만에 반락하였고 유럽발 악재도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경제가 위축되는 기미가 없는 이상 순환적 경기 사이클 조정을 벗어난 더블딕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실적인데요. 1분기에 이어 2분기,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6월로 들어갈수록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글쎄요, 오늘 아침에 또 외국인은 그렇게 사주지 않거든요. 6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시점이고, 프리어닝 시즌이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언제쯤 확실하게 다시 컴백을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외국인의 수급은 예측하는 국면이 아니고 확인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솔직히 힘들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경우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강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금융 신용정책 때문에 많이 팔았던 그런 모습들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팔던 모습이 진정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은 좀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는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약간 추가적인 반등 정도가 조금 더 나와주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증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역시 유럽발 위기가 완전히 잠재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변동성도 좀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1630 정도의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맞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수 상에서는 크게 상승을 못할 걸로 한 시각을 좀 동조를 하는데요. 네. 1630이 될지 아니면 전 고점까지 완만하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업종으로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차별화가 좀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동안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이 IT이기 때문에 IT가 이번에 반등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등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IT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네. 지금 기술적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기술적 조정 이후에는 재차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업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락했던 기계나 이쪽 산업적 섹터들도 과매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섹터, 양분되는 두 섹터가 교차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완만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 종목별로는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시점에서요. 지수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섹터 기준으로 순환매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 IT의 반등이 좀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쪽이 좀 더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좀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좀 기술적 다시 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제 생각에는 반등폭을 그대로 반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완만한 속도 조절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는 6월로 진입할수록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IT 쪽은 대형주보다도 이쪽 IT 부품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수익률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형주가 안정을 찾아줘야 그 부품주들도 같이 갈 것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안정을 찾는 걸로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이고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쪽에서 나올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부 그리고 기계라든가 산업 섹터들 낙폭 과대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주도주와 번갈아 가면서 좀 있어줄 것이다. 뭐 어쨌거나 지수는 뭐 별 재미가 없더라도 6월에 종목별 장세가 또한 한동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하셨네요.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1,200원대 아래쪽으로 마감됐다 해서 좀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뛰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스페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환율 한 20원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이제 시작가가 한 1,222원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엔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화랑 호주 달러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등 다시 이제 위험 통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분에 비해서 하락했다는 뜻이고요.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일 대비해서 한 15원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여기환율보다는 좀 덜 오르고 출발하고 있지만 1,209원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또 주말 지나면서 급등을 해서 1,200원대를 정말 아주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전망을 여쭤보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외환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잘라서 본다면은 북한 리스크는 일단 이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작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그동안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약간 물러서가지고 뭐 확성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군 당국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약간 좀 미뤘다가 하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리스크는 약간 좀 작아졌다고 치고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 뉴스가 있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용등급 하향은 유로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펀더멘털 감안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동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트리플 A 신용등급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향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장은 매번 그렇게 신용등급 하향이 이뤄질 때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 통화들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화랑 호주 달러 모두 이제 큰 폭의 강세를 오전 7시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 상승폭이 지금 한 20원 가까이 정도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좀 상승폭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하락 쪽으로 당연히 치우치는 게 맞긴 하지만 좀 변동성은 높아져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은 지점의 선물한 규제 얘기가 있습니다. 외은 지점에 그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비해서 선물한 포지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환율의 변동성을 좀 낮추자라는 정부의 좀 의견이 많이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외은 지점에서 행하는 달러의 유출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축소 요인으로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럼 일단 외환지점이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은행 선물한 규제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입니다. 정말 풍부한 유동성, 외국인들의 사랑 때문인 것 같은데 말이죠. 6월 채권시장 전망도 궁금합니다. 뭐 당장 오늘 산업활동 동향 나온 거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 예상대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이제 산업선행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비로는 0.5% 상승, 그리고 이제 전년동월비로는 이제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경기 회복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단 채권 시장이 봤을 때는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나왔다라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권 시장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유로존의 산업 구조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산업 부분과 IT 비중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 굉장히 수출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 따져본 결과 금융과 소비재 비중이 높고 산업재 IT 비중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하락에도 불구하고 딱히 혜택을 누릴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로화 하락 혜택을 현재 지금 독일만 좀 크게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독일이 유로존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로 보나 현재 재정 위기로 보나 계속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6월의 채권 시장도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은행 예금으로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채권의 매수 기반이 여전히 튼튼하다. 채권 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1630을 넘겨서요. 지난주 종가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장 열리자마자 곧바로 상승 반전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상승해서 곧바로 출발했다 이런 쪽의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 어느 포인트에 열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있고 무엇보다 9시 15분 정도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기 시작했고 베이시스가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오늘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군요.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박석현 KTB 투자증권의 책임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이 스페인 악재 때문에 출렁였어도 우리 견주하고 외국인들도 역시 사주는군요. 예, 오늘 그 지수는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다소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10포인트가량 코스피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네. 긍정적인 흐름을까지 하고 점점점. 예, 그 뒤에 얘기가 참 궁금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입니다만 10억가량 사고 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팔았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장 막판에 사줬다가 그죠? 예,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줬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매수세를 계속해서 곧장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이시스도 콘탱고로 오래간만에 올라왔거든요. 6월 10일 쿼드러플 위칭돼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베이시스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때문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다 매수 우익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쪽도 약 한 65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전화가 끊겨서 아쉬웠었던 박석현 KTB 투자증권의 책임연구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디 가셨어요? 예, 다시 긍정적 흐름을까지밖에 저희가 못 들었네요. 예, 지수는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다소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크지 않은 걸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악재는 그 주말에 유럽 장 마감 이후에 피치사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장 후반에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쪽 그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그 걱정 요인이 좀 생겼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 오늘 장 초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 다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 우려가 작용을 했었는데 현재 외국인은 보합권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순매도에서 소폭 순매수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 1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오름세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두드러진 상승폭은 나타내는 주식은 아직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상승세가 또 무섭습니다. 20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어쨌거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 투자 심리도 스페인의 악재 예전 같았으면 정말 뉴욕 따라서 함께 출렁였을 우리 코스피인데 곧바로 이렇게 빠르게 진정을 하는 것 보아서는 말이죠. 앞으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전략을 좀 맞춰 짜보면 맞겠습니까? 지수적인 측면에서요. 예, 일단 그 1630포인트 정도가 1차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30포인트는 지난해 9월 이후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박스권의 중간 레벨 정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이후에도 2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주로 1630에서 1670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부터는 계속 기술적인 저항선이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승폭은 다소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저항선의 어떤 존재는 시장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기술적 저항선들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부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조정시마다 일정 부분 분할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막 살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뭔가를 사야 될 텐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역시 뭐 IT 자동차 있죠. 그리고 낙폭 과대된 것도 뭐 약간의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뭐 2분기 실적 그 시즌이 곧 어쨌거나 도래를 하게 되니까 실적이 좀 괜찮은 기존 주도주 쪽에서 답을 좀 찾아봐야 맞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 회복 자체나 어떤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도 수출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향후 흐름도 수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수출을 통한 이익 모멘텀 호전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정도 수출까지 보게 되면 5월달, 4월달, 5월달 수출, 그러니까 2분기 수출이죠. 1분기 수출 평균보다 한 18% 정도 높게 수출 금액이 나오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서 수출주의 이익 모멘텀이 1분기에 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일단 6월달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형시장 영향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원형시장 영향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 호전 쪽에 좀 시선이 모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도주 할 때 IT 자동차 얘기도 하지만 화학 섹터까지도 사실 실적 얘기할 땐 들어가잖아요. 화학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요? 예, 그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으로의 올해 지금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 수출 중에 IT 수출이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화학 제품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면서 제품별 수출 비중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화학주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관련주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화학업체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IT나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대표적인 이제 그 제품 수출 측면에서의 수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 나르는 운송업체들도 수출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그 맥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지수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한 100포인트 오르는 동안에 뭐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올라타서 사는 건 가능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래도 지수가 많이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좀 견조한 종목들을 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이 올라오는 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을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그 상승 룸이 큰 쪽으로 붙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가 오르는 그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는 그 실적 모멘텀 또는 수출 관련주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5월달 저점 이후에 반등 패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추가적인 반등이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소 상승폭이 좀 미진해서 추가 반등에 대한 어떤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까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앞으로의 어떤 반등 국면 속에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견조했던 주도주, 수출주들 더 간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정확히 1630입니다. 코스닥은 483포인트, 외국인은 소폭 사주는 듯 보였지만 아주 소폭 팔고 있긴 한데요. 판다고 하기도 좀 못하네. 좀 기다리면 다시 살 것도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개인들이 팔고요. 기관도 소폭 사줬다가 다시금 좀 나가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사주는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매도를 부르기는 조금 이른 시점. 오늘도 역시나 일단 덜 팔려는 외국인들의 의지는 확실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악재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출발한 양시장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마켓앤 센 증시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